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합계 출산율이 지난 2분기에 0.7로 추락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반토막이 난 건데요. 집값, 그에 따른 가계부채도 출산율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율과 부동산 흐름 각각 분석하겠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고 김혜빈 씨 발인식이 오늘 있었는데요. 고인의 친구들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추석 연휴 날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추석 연휴와 개천절까지 모두 엿새간의 연휴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업계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추석 연휴 나흘과 개천절까지 포함해 6일 연휴가 생깁니다. 이 기간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숙박 할인 쿠폰을 60만 장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해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합니다.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한 각종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농축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할인폭은 최대 60%에 이르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낮게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수산물 업계에는 더 통큰 지원이 이뤄집니다. 수산물 업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정부는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안에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추석 등에만 시행했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민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연휴 전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도 잡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9월 5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공식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9월 8일엔 인도 뉴델리로 이동을 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다양한 양자회담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예상 기대 성과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본격 추진과 글로벌 책임 외교 구현, 부산 엑스포 총력전 전개 등 세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번 다자회의 계기엔 시간이 촉박해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선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중국이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 한중 양자회담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다음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겠다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뜬금없는 단식이라며 민생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돌연 단식 투쟁에 나선 건데 배경과 정치권 반응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출입구 앞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폭정으로 민생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1000명과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 단행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 돌입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전남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 지역 현안을 챙기며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는데요. 순천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 단식은 민생 발목 잡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이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가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카드는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죠.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여야 신경전이 거셌는데요. 국민의힘은 참사 관련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사기구 구성은 불필요하다며 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나와 있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바입니다. 반면 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여당이 우려하는 법안 내용도 많이 수정했다면서 이태원 참사 자체를 회피하고 덮으려는 게 아니면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만든 이 법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결국 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상임위인 행안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150일 안에 최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틀째 열리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잼버리 대회 파행,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저녁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철야 농성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일본 오염수의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어떤 바람직한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오늘 내일 당장 용어가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오염수 용어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사이 5%포인트 하락해 30%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이드 퍼블릭과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 28일부터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로 2주 전보다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9%로 집계돼 5%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32%였고 더불어민주당은 5%포인트 상승한 28%로 조사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해로울 것이라는 응답이 74%로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2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난달에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줄어 반년 만에 이른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승용차 판매가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고 폭우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소비도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실물경제 3대 지표인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한 달 만에 일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트리플 감소는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7% 줄었습니다.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선 건데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2.0% 줄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5개월 만에 2.3% 감소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증가했던 공공행정이 7월에 6.5%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이 호조를 보이며 0.4% 증가했습니다. 소비와 투자 지표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는 3.2% 줄며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8.9%나 줄었는데 1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도체 감산에 따른 단기적인 투자 조정, 건설 경기의 불확실성, 가계 부채 부담 등이 소비와 투자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로 6월에 13% 증가했던 승용차 판매가 7월에는 기조효과로 12.3% 감소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강수 일수 및 강수량이 많아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5포인트 내려 국내 경기의 완만한 반등 흐름에도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정부는 7월 지표에 일시적인 요인들이 크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기조적인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사안이죠. 홍범도 장군 흉상과 관련해 육사의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외부 이전하기로 했고 나머지 사인이죠. 흉상은 교내 이전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애초에 관련해서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흉상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국방부 앞에 있는 흉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존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까지 알려졌는데 육사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기념물 재정비에 대해서는 육사 졸업생과 또 육사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서 육사의 설립 목적과 또 교육 목표에 부합되게 육군 사관학교장 책임 하에 추진한다 이런 입장까지 추가로 밝혔습니다. 네, 추가로 확인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43조 4천억 원 덜 거치면서 세수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217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6% 감소해 지난 6월 누계보다 세수 감소폭이 3조 7천억 원 커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은 5달 동안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이 거친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세수 결손은 48조 원인데 이달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이 매우 부진할 것으로 보여 결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카카오뱅크와 NH농협은행, 수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과 주담대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을 4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규제 방안의 하나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주 초 8월 은행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친 뒤에 50년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달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이 오르는 등 올 상반기 자산 건전성 지표가 다소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연체율 상승세가 느려지고 지난달부터는 영업 실적의 회복 신호가 포착됐다며 하반기 개선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깐 들렀는데 좀 너무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마을금고 사태 때문에 뱅크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고.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에 지난달 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 전체 1,239곳의 올 상반기 영업 실적은 연체율이 5.41%로 지난해 말보다 1.8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업 대출 연체가 쌓인 탓입니다. 재정 건전성의 또 다른 가늠자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 역시 5.74%로 지난해보다 2.4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다만 소폭 하락세를 보인 순자본 비율은 8.29%로 규제 비율 4%를 충족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연체 영향으로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236억 원. 지난해 6천억여 원 이익에 비해 손실이 꽤 발생했지만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정부는 연체율 상승세가 완만해진 데다 7월부터는 손익 현황과 예수금 유입에서 회복 신호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들어서도 연체율이 5.31%로 낮아지고 순자본 비율도 좋아졌고 순이익도 247억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부동산과 실물 경기 회복 불확실성을 비롯한 위험 변수가 여전한 만큼 연체 채권 매각과 대출 규제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2차례 영업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0.78명까지 내려가면서 최저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더 낮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의 반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그마저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백약이 무효한 겁니까? 네, 여태까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 자꾸 정책의 사업의 얘기들만 접근하고 있는데 네.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들고 나오셨는지 궁금하는데 한 개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뒤로 화면에 엄마, 아빠가 아이 한 명을 안고 있거든요. 네. 그 한 명에 턱없이 부족한 0.7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8이었는데요. 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은 동독이 무너졌을 때 동독 지역에서 합계 출산율이 그 정도 잠깐 나왔습니다. 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했을 때 나오는 수치예요. 이 정도 수치가 나온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되어 있는데 그 전에 2012년과 비교해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난 숫자더라고요. 네, 출산 아수로 보면요. 네. 2002년에 5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5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출생 아수로는 20년 만에 절토막이 됐고 71년생이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50년 사이에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OECD 국가 중에는 0점대인 국가가 유일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0.7명대도 아슬아슬하다. 일각에서는 0.6명대로 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올해 2,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7이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출산율을 보면 약간 반등의 기미가 나와요. 신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첫째아 출산이 8,000명 정도 더 늘었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작년부터 혼인수 감소가 멈춰졌고요. 그리고 그 하반기부터 혼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출산이 좀 오르는 사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올해 확대 출산화가 좀 늘어야 되는데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너무 센 거고요. 굉장히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지금은 약간 상승 요인인데 이것만 사라지면은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지표가 그 코로나 영향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유보했던 혼인과 출산이 지금 재개되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출산 횟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소가 사라진다면은 더 급격하게 줄 수 있는 걸 보이는 거죠. 전 작년까지만 해도 0.75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올해 그 2, 4분기까지 결과를 보면은 0.7도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험한 이유는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숫자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인구 밀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관련이 있죠. 경쟁이 높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거비 비용이 높으니까 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게 있고 아니면 혼인을 아예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원인은 지방에서 오는 청년들이 잠깐 주변 서비스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으로 삶의 그 생애 과정이 진전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고요. 또 약간 허수도 있는 것이 서울시는 결혼을 하면은 경기도로 이사를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사람들이 빠지니까 약간 더 낮아지는 것도 있고 또 서울에는 미혼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면서 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는 어떤 세대들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면서 기초 체력이 부족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국면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의 위기적 저출산이 시작된 게 2002년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 전에 또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를 만든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곧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근데 신규 진입 인력이 줄어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자리 부족만 경험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력 부족을 경험하는 기업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네. 특히 지방에서는 이 청년들이 특히 더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학적으로 신규 진입한 청년들이 줄어들면서 혁신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그 중년 이상의 코호트가 은퇴를 하면서 숙련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혁신성의 감소와 숙련도가 감소하는 이 동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우리가 한 얘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측면이었거든요. 아까 인구 구조 변화에서 15에서 64세까지 인구가 급격히 이제 줄어든 걸 숫자로도 확인했는데, 자 한번 보시고 또 다음엔 학령 인구 감소로도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통계 발표이 언론에서도 주목한 게 지방은 더 심각하다 이러면서 분교나 폐교가 속출할 거란 언론 보도 자막이 많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럼 이 정도면 지역사회 유지가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줄었으니까 가장 1차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부분이 교육 분야예요. 네.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러면서 이 폐교가 늘고 교육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와 인구 유출 문제가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폐교가 되고 교육 여건이 나빠지면서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다른 사람도 더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이 인구 감소의 속도가 가속화되고요. 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특히 중산층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빈곤화도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생활 여건도 나빠지고 경제적 상황도 나빠지고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이라든지 빈곤의 재순산이라든지 우리 사회 격차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과 인구를 따라서 좀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사회 연대성의 위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만 따져봤을 때는 뭐 지역의 아기 울음소리 들리지가 않는다 이런 하소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령화가 지역별로 더 심해질 테고 지역별로는 더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럼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고 생활 여건이 나빠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들은 더 줄어들게 되고 인구는 더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생활 여건과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악순환되는 관계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빈곤화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계층별 차이도 지역 간의 격차도 심해진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지표상으로는 12년 뒤에 서울의 초중고생이 78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2035년을 한번 예측해 놓은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아직 2035년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정책을 만든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책에 대해서 아이들 너무 조급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에 지방대 위기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가 그 위기를 닥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그리고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수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교사들은 어떻게 새로운 방법의 교육을 발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시대 속에서는 어떠한 교육 운영 체계를 갖고 어떤 평가 체계를 갈 것인가, 이런 것이 교육 정책과 함께 결합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고민이 돼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지방대 위기를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더 와닿네요. 특히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결혼 제도 밖에서 출산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엔 혼인율과 어떤 출산율을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결혼을 청년들이 안 하면서 이제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분리돼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생애과정 이행이 지금 멈춰 있는 게 문제예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을 지원할 수 있는 혼인 정책,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분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왜 생애과정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나올 텐데요. 표를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남성과 여성이 좀 다릅니다. 남성들은 혼인 비용의 문제, 그리고 혼인 비용의 문제를 고민하고 여성들은 결혼하면 손해보는 자기 삶에 묻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렇게 이것을 자꾸 이것도 분리돼서 보는 것 같아요. 남성은 경제적 문제, 여자는 독박 육아라든가 이런 문제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녀를 분리하지 말고 청년 세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 사회는 청년들을 어떤 사회로 어떤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 사안을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가족 정책, 또 한 가지 어떤 성 역할, 젠더 중심의 정책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출산의 문제를 예전에는 비용의 문제로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지원의 얘기들 확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지금 OECD 국가들보다는 부족하지만 가족 지출이 20년 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늘었고요. 지금 육아 시스템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출산 휴가, 양육 휴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계가 제일 길어요.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간이. 이 소리는 뭐냐면은 자꾸 제도적 확장을 통해서만 답이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무엇이지? 내면을 봐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청년들의 삶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더 나아가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해주더라도 청년의 삶을 가로막는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같은 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당연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겠죠. 근데 한번 더 돌아봐서 그러면 지금 직장도 좋은 직장이 있고 어떻게 아파트도 얻은 친구들은 아이를 2명, 3명 낳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생애 과정의 이행.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인식의 문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3명 중 1명으로 줄었고 또 절반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수치에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예. 청년들의 30% 정도만이 결혼을 하는 게 좋다, 해야 한다면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혼을 청년들이 안 하려고 한다라고 기성세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해야 된다,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은요 10%가 되지 않아요. 나머지 청년들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유보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청년들이 상황이 좀 더 좋아지거나 괜찮은 짝을 맞게 되면은 자기는 생애과정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꾸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기성세대 입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한지, 네. 청년들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기울이면서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 기성세대들의 노력, 전 사회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질문이 좀 무색해질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여쭤보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현금성 정책, 이를테면 뭐 부모 급여라든지 뭐 육아휴직, 또 주택 공급 같은 정책, 현금성 정책으로만 좀 한계가 있고 그 내면을 좀 들여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일단 정부에서도 연이어 대책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출산 가구의 특별 공급 혹은 최대 육아휴직을 뭐 1년 6개월 늘린다 이런 정책들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태까지 이런 정책 당국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이런 현금성 지원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건 지난 15년 동안 확인을 했고요. 네. 사실 어제 나온 정책들을 자세히 보면은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한 지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상황은 예. 결혼을 주저하는 친구들, 아이를 낳을까 주저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특단의 약간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워낙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정책은 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예. 정책 당국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부에서도 나름 이런 정책을 주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마음을 좀 들게 하는 정책으로 좀 유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 지금 앞서 지금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2006년부터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 쏟아붓고 있는데 뚜렷하게 어떤 지표로 이렇게 성과가 없습니다. 네. 어떤 정서가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에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청년 생애 과정을 가로막는 이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청년들과 인터뷰를 더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청년들은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로 가고 특히 사교육에 대한 강요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고 엄마는 뒷바라지만 하면 되고 아빠는 돈 벌어오면 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이 행복한가에 대한 행복한 가족의 상보다는 성공한 가족 모델만을 우리 꿈꿔왔습니다. 이런 시기를 살면서 가족에 대한 친밀성, 가족의 효용감을 느끼지 못한 친구들이 지금 청년들이에요. 네. 그러다가 경제적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결혼을 선택하냐?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이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짚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 사회 모두가 이 문제에 관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더 행복해야 될지, 젊은 세대들에게 더 어떤 기회를 줄지에 대해서 정부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출산율 지난 2분기 0.7명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국가 존립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과 함께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짚고 있는데 끝으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경제 얘기할 때 중국 얘기도 하고 일본 얘기할 때 그 나라들도 인구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점 저희가 YTN 통해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여태까지 우리 모델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위주로 가다 보니까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정책 그리고 스웨덴의 일자리 정책, 여성 일자리 정책에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독일의 사례인데요. 독일은 출산율이 낮지만은 굉장히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왜 올랐는가? 대표 정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뭐냐면은 산업개혁, 노동개혁, 산업개혁, 교육개혁 같은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서 특히 청년과 가족을 바라보면서 풀어나가면서 이것이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산발의 산재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그리고 특히 청년의 관점
관점에서 인구의 관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개혁을 하는가, 지금 현 세대는 어떠한 양보를 해야 되는가를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독일 사례는 굉장히 우수한 좋은 사례 예라고 생각들고요. 특히 독일 사례는 시민들의 참여, 기업의 참여를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같이 나누는 노력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일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인구 구조가 일본을 따라 일본 사례를 찾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일본 사례에서 성공 사례를 찾기보다 일본이 왜 실패했는지, 어떠한 시기를 놓쳤는지 이러한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우리에게 적합한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여건에 맞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도 저희가 보도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다면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지난 29일부터 우리의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해 전군 지휘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군 지휘훈련을 실시하고 보도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사실상 남침 의도도 내비쳤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형 한반도 지도를 보면서 지휘봉으로 우리 영토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이른바 전군 지휘훈련 점검에 나선 겁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29일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이 훈련을 시작했다고 소개하면서 남침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둔 연습참모부의 기도와 그를 관철하기 위한 작전 계획도 일부 공개했는데 초기엔 적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며 우리군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에 대한 선제 타격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전군 지휘훈련을 실시하고 공식 매체를 통해 보도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일이 그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 그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의 효용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지휘소 훈련을 이끌어가는. 통일부는 북한이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연습을 구실로 군사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에 집착할수록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 역량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는 전술핵 타격 훈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자평하면서 미국이 비원비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했다는 첩보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위해 활발히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전화 브리핑을 열어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거래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승절에 맞춰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또 다른 러시아 관리들이 평양을 찾는 등 무기거래 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Shoigu recently traveled to the DPRK to try to convince Pyongyang to sell artillery ammunition to Russia. Since that visit, President Putin and the leader of the DPRK, Kim Jong-un, have exchanged letters pledging to increase their bilateral cooperation. 곧이어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한미일 유엔 대사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졌던 대북 제재 결의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며 상임 이사국으로서 모순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In its pursuit of these weapons, Russia will violat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s Russia itself voted for. It is shameful that the Russian Federation,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백악관 대변인도 북러 간 무기거래 협상을 멈춰야 한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위협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is, condemned the DPRK's latest ballistic missile launch. This launch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ses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이 김정은과 푸틴 간 서신 교환 첩보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견제에 나선 건 중국까지 러시아 전쟁 지원에 나서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앞서 잠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독립투사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만 외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나머지 흉상에 대해선 육사 교정 내에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육사의 공식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육군사관학교가 흉상 이전 논란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육사는 교정 충무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학교 밖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기존에 거론된 독립기념관으로의 이전 등이 점쳐집니다. 홍 장군 외에 충무관 앞에 위치한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의 흉상은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충무관 안에 있던 박승환 참령의 흉상도 마찬가지로 교내에서 이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육사는 교내 기념물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흉상을 옮기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육사는 기념물 재정비는 졸업생과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에 부합하게 육군사관학교장 책임 아래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육사 교정 내에 있는 독립투사들의 흉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또 다른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청사 앞 홍 장군의 흉상은 존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아동 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50명으로 최근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부모로 장소도 대부분 집이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 숨진 12살 이시우 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에게 1년에 걸쳐 학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군처럼 아동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은 지난해 50명에 달했습니다. 2019년 이후 40명대 초반이었는데 더 늘어난 겁니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방임이나 괴롭힘을 당해 숨진 영유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아이들이 17명,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희생된 아이들도 14명에 달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에는 4만 6천여 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줄었지만 당시에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신고가 급증했던 걸 고려하면 최근 5년 동안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또 신고 건수 가운데 60% 정도는 실제 학대로 판단돼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주범은 여전히 부모였습니다. 학대 행위자 가운데 부모가 82% 이상이었고 대부분 집에서 고통을 줬습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거듭 학대를 한 경우도 16%로 1년 새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학대 가정의 경우 유심히 관리하기 때문인데 감시망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의 기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양육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또 그 가정이 어떤 역할을 잘 이제 수행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학대 아동을 부모에게서 분리한 사례는 전체의 10% 정도인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즉각 분리 조치도 1,100건이 넘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위기 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7년 전에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하고 텃밭에 암매장을 한 친모가 첫 재판에서 맏아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는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11살이던 아들은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습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 유족과 법률 대리인은 서울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고인이 문제 학생 지도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 관리 업무를 맡아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계기로 과도한 학부모 민원을 견뎌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9월 4일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날로 정하고 전국 교사들의 추모 행동을 존중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교사 노동조합 연맹 등 교원단체와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에 다음 달 4일 전국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달 사망한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등 우회적인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키는 갑질 의혹이 불거진 교육부 사무관이 징계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교권침해 논란으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5급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에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공개한 의견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선진국은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이 제도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형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경우 비살인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까지 이런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예식장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에 대해 역학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인근 예식장에서도 비슷한 증세의 환자 수백 명이 더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계열사의 예식장으로 하객들은 보도를 보고 뒤늦게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A 예식장 뷔페 식당을 이용한 하객들에게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식장 측은 당일 배송된 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신랑 신부 측이 낸 식대도 일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불과 5km 거리에 있는 B 예식장 하객들도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예식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회나 초밥을 먹은 사람들이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고 환자 규모는 수백 명에 이른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신랑 신부 하객 중에 한 56명 정도가 이제 복통이랑 설사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 확인되셨고요. 거의 한 250명 정도 하객분들이 지금 같은 증상 호소하고 계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예식장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또 이날 동일한 업체에서 회를 포함한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B 예식장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는 자신들의 결혼식장에서도 이상이 있는 음식이 제공됐다는 걸 YTN 보도가 나간 뒤에야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일부 하객은 직접 예식장에 연락해 상황을 말했는데도 예식장 측은 신랑 신부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친구들이 이제 뭐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전에 하긴 했는데 설마 저희 뷔페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여행을 즐기다가 식중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 한마디조차도 없었다는 게 저희는 너무 지금 화가 나는 거죠. 비예식장 측은 식중독 의심 사고 발생을 뒤늦게 알렸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 고객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식자재 납품업체와 메뉴를 모두 변경했다면서 행정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두 예식장에서 식재료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하면서 예식장이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오류동에 있는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3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가족과 말싸움을 벌인 남성을 연행하면서 과잉 진압한 혐의로 수원 중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12일 밤 60대 남성을 연행하면서 목을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을 시도했는데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출동 경찰관 4명 모두를 독직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은 뇌졸중 진단이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민재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SNS로 필로폰을 사서 함께 투약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하는 등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하고 서 씨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는 학교 급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가 연일 현장 점검에 나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는 밥상에서 학교 급식으로도 번졌습니다. 정부가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단체 급식에 더 많은 수산물 사용을 주문하면서 학부모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더 이상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건어물 등을 마음껏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고 밥을 먹어야 할까요? 정부는 수산물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급식으로 나온 고등어 구이와 마른 김을 먹으며 급식 재료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평소에도 원산지 표기를 철저히 하고 있고 일본산 수산물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님들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있으시겠죠. 근데 뭐 보니까 애초부터 원산지 관리 잘 하고 계시고. 식약처장은 앞서 수협 가공물류센터를 찾아 학교 급식용 수산물 안전 관리를 점검했습니다. 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약처에서 안전하다고 우리가 검증이 된 수산물에 대해서 민간에서 한 번 더 하시는 거니까 이 방사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법을 통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법에 방사능 문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법을 개정해서 우리 아이들 밥상에 방사능 식재료가 올라되지 않도록 또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소금 품귀 현상을 겪은 중국인들이 러시아 극동에서 소금을 사재기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31일 러시아 연해주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소금을 구입해 자국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차량 국경 검문소에서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스리스크 세관 관계자는 연해주를 떠나는 중국인들 수화물에 비록 양은 많지 않지만 소금이 있었다면서 이전엔 볼 수 없던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 같은 사재기 현상은 중국 동북 지역과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지역인 러시아 자바이칼주 국경 검문소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일본의 도쿄신문이 1923년 간토 대지진 직후 자행된 조선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는 자국 정부를 향해 부정적인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면 비판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오늘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전날 회견에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평론을 피하는 모양새였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어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늘부터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갔습니다.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면서 이제 코로나19도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 수준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사실상의 엔데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게 달라질까요? 가장 주목을 끄는 건 바로 검사비입니다. 보통 자가진단 키트로 2줄이 나오면 동네 병원을 찾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죠. 이전에는 검사비가 무료여서 진찰비만 5,000원 정도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검사 및 진찰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 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도 유지되는데요. 60세 이상 의료기관 환자와 보호자 등은 검사비가 무료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국 확진자 추이 많이 보도해드렸죠. 이제부터는 감시 체계도 달라집니다. 표본 감시로 바뀌는데요. 527개 의료기관에서 집계한 확진자를 종합해 주간 단위로 공개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합니다. 단계를 주의로 낮출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가 대응하는 관리 체계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격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됩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도 당초 계획이었던 연 1회, 면역 저하자는 연 2회를 유지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팬데믹은 또 오는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코로나19도 지금은 일상적인 감염병으로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연간 2번 정도의 유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추세로 봐서 올해 말쯤 되면은 다시 한번 유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예방접종이라든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지난 3년 동안 도와주셨던 것들처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던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다음 주 초쯤 중국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불어넣는 뜨거운 수증기 영향으로 주말엔 남해안과 일부 내륙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 하이쿠이 중국으로 방향을 돌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걸로 우려했던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진행 방향을 서쪽으로 더 틀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다음 주 초 중국 내륙에 상륙한 뒤 점차 약화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서쪽으로 확장하고 여기에 강하게 발달한 9호 태풍 사올라가 태풍을 서쪽으로 더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기상청도 태풍 예상 진로를 모두 중국 상륙으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예상대로 태풍이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진 않겠습니다. 한편 9호 태풍 사올라는 타이완 남서쪽 해상에서 홍콩 부근 중국 남부로 이동하겠고 어젯밤 괌 동쪽 해상에서 새로 발생한 12호 태풍 기러기는 진로가 유동적인 가운데 다음 주 초 일본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영남 해안 지방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지속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호우 소식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더운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해협 부근에 위치하며 영남 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불어넣어 정체전선을 더 강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토요일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를 예보했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15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남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만조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겠고 해안가에는 해일 피해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폭력,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 앞에 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먼저 국민과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논란을 조목조목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 도생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놓고는 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고 겁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사직생의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대국민 사죄와 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선언으로 배수의 진을 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검찰이 조만간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만큼 사실상 정치적 승부수로 보이는데
안윤학 기자가 이 대표의 의중을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단식의 의미를 국민 공감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침체된 민생 경제 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절망감과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파할 때 병원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꺼내든 초강수의 이면에선 또 다른 정치적 문법도 엿보입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전국 주도권을 뺏길 경우 총선 승리,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핵심 기치로 내세운 것도 총선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정기국회 기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내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부를 향해 각을 세워 내부의 단합을 꾀한 거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혹시 모를 영장심사 과정에서 탄압받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 여당 대 야당이라는 대립구도를 확실히 만든다면 조기 퇴진론 등 리더십 위기를 일거에 수면 아래로 묶어둘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있으면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라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물론 여당은 이 대표의 예상 밖 승부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인 뜬금포 단식을 선택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 과반 의석을 점한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검찰 수사와 여야 대치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식에 들어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냐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이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단식해선 안 된다고 이 대표 본인이 말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 수사는 개인 토착 비리 형사 사건이고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며 절도죄나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의 해임이 정권의 MBC 장악과 공영방송 체제 붕괴로 이어질 거라며 사법부가 방송 독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해임이 정권에 의한 MBC 장악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공영방송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은 누구나 짐작하는 일입니다. 방통위가 본안 소송에서 패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무리한 해임을 되풀이하는 것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자신들이 세운 방송 장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저희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방통위의 거듭된 일탈적 행위를 저지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성향 위원들이 야권 성향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히 조사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 등 여권 성향 방심위원 4명은
공개 간담회를 열고 언론 보도로 알려진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방심위의 존립 근거와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므로 권익위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인 정민영 위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점이 알려져 시민단체에 의해 권익위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또 인도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번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일 중 정상회의가 열리긴 촉박하다면서도 연내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세안과 한일 중 간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 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의 목표이자 기대 성과는 첫째,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본격 추진, 둘째, 글로벌 책임 외교 구현, 셋째, 부산 엑스포 총력전 전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네, 요즘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 가계빚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했는데요.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려고 하자 상품 판매가 중단되기 전에 대출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판매와 동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점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이유. 네, 주택담보대출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돈을 빌려야 할 기간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50년까지 이 기간을 늘린 정말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35살에 돈을 빌리면 앞으로 50년, 85살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 건데 이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를 따져보니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서 대출 한도는 올라가게 되고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황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4억 원을 연 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만기가 30년이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은 214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기간을 50년까지 늘리면 181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약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요. 다만 상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으로선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상품 출시와 동시에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빚의 주범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한국은행 총재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가 지난 2달 동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미적인 조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춰가자는 데 대해서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 대출 한도를 끌어올려서 가계빚을 내는 걸 부추겼다는 말인데요. 정부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은행들은 이미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나이를 제한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출이 줄기는커녕 늘었어요. 이 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2조 원 넘게 급등했는데요.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지금 빠르게 막차 타자, 빠르게 지금 대출 받아놓자 좀 이런 인식이 확산한 탓입니다. 문턱이 높아지기 전 상황은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출 문턱을 높여놓으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제 고삐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50년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유지를 하되 이 DSR을 산정할 때 만기를 40년으로 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35년으로 할지 30년으로 할지 아직 구체적인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상환 만기를 지금보다 줄이면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나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거는 은행권의 자율에 맡기자 이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 초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대출 한도 줄이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좀 막을 수 있냐 이 부분이잖아요.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얼어붙으면서 집값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부터 정부가 여러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해 주면서 집값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집값이 이미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옥죄면 일시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듯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잡기에 아직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뭐 속도를 줄이더라도 어쨌든 집값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충분해야 될 텐데 올해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7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가 한 20만 7천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착공 실적 또한 10만 2천여 가구로 반토막이 났고 분양도 크게 줄었는데요. 올해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한 7만 9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44% 감소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착공에 들어갔던 물량이 지금 조금 더 준공되면서 이 준공 물량은 지난해보다 2%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보다 많이 좋지 않다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좀처럼 사업에 나서지 않는 탓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번 임기 내에 공공주택 포함해서 주택을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이런 상황이면 한 연간 54만 가구 안팎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예정입니다. 차질이 생길 것으로 다들 조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도 현 상황을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의 금리 상황 그리고 비용 상승 그리고 이 분양에서의 어떤 수요의 위축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좀 쌓이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이거는 분명히 그 초기 비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원희룡 장관도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도 공급 부족을 비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대로라면 2, 3년 뒤에는 공급난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정부는 최근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 민간에서도 공급 여건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시장의 집값이 앞으로 더 폭등할 거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공공 인허가 물량이 대다수 하반기에 몰려 있는 만큼 공공 분양 목표 물량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계획에 방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올해 정부 주택 공급 물량은 47만 가구인데요. 건설 경기 찬바람 불고 최근에 LH 철근 누락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LH가 전관업체와 용역 계약을 취소하면서 당장 공급이 일시 중단된 물량만 한 3천여 가구가 돼요. 이 공공 분양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물량을 앞서 당겨서라도 이 목표치를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에 이 분양가는 또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리가 안정세 보이면서 전셋값 역시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승폭이 그래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에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에 매수세 조금 주춤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지 앞으로 시장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부동산 흐름 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아이고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천천히. 엄마 아빠 눈이 있지 않을게. 못다한 마음. 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오늘 오전에 이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 고 김혜빈 씨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은 미술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같은 대학 학생회에서 서명 운동에 나섰다고 해서 오늘 뉴스큐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 이시윤 인권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시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 내에 있는 학생회 인권위원회가 따로 있는 겁니까? 네, 단과대별로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학생회 차원에서 가해자 엄벌에 대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고 들었거든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저희가 진행 중인 서명 운동은 크게 이제 그거 말고도 크게 세 개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최원정 같은 흉악범에게 가석방 없는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무차별 사건에 대한 예방책과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 중복 지급 금지 원칙을 개정해 중복 지급을 가능케 하여 범죄 피해자들의 물질적 피해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시윤 위원장 옆으로 저희가 화면에 준비했듯이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용해달라, 그리고 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들도 좀 눈에 띄는데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8,000명 정도 서명을 했습니다. 8,000명 정도 서명을 받은 상황이다. 알기로는 국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서명 운동 받으시면서 어떤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서명 운동 링크 안에 한 줄 의견 남기기 칸이 따로 있는데요. 그 칸에 이제 많이들 좋은 말씀을 많이 써주시고 제일 많았던 말씀은 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와 그 가해자에게 꼭 적당한 이제 죗값에 맞는 처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주셨습니다. 네, 죗값에 적절한 처벌이 좀 강력하게 잇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말 소개해 줬는데, 지금 김혜빈 씨 사건을 포함해서 일단 흉악범죄 이후 정부 차원 또 정치권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지만 사형제 폐지 문제에 맞물리면서 지금 논쟁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번 서명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주체가 있다면 어딜까요? 저희는 이제 이 서명 운동을 앞으로 정부와 검찰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이제 저희 목적은 서현역뿐만 아니라 모든 모방 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걸 벌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전달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도 계속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정부와 검찰 또 경기도 성남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직접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이 서명운동에 대한 이런 요구 사항들을 피해자 부모님께서 이제 경기도 이기인 의원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그분께 컨택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의원께서 먼저 서명운동을 서현동 주민 상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와서 건국대학교와 일반 시민들 글을 써서 알리게 되었고요. 그 서명
활동에 관해서는 이제 의원님과 이제 더 자문을 구할 분들을 구해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서명운동 아까 저희가 소개했다시피 가해자 엄벌은 물론이고 피해자 지원책 마련 요구도 담고 있습니다. SNS에도 직접 고인의 천문학적인 치료 비용을 언급하면서 가족분들의 고통을 알리기도 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사건이 그저 차 사고로 분류가 되면서 네. 정부에서 지원금이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직접 지원 제도를 일일이 찾아봐야 했다는 현실과 처음에는 분명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말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지부지 됐다는 점이 가장 가족들에게는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건국대 학생회 SNS에 조금 전 지나간 추모 메시지와 함께 그런 내용 확인했는데 듣기로는 대학 안에 다음 달 11일까지 추모 공간을 유지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과 함께 서명운동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저희 학교에 이제 혜빈이를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고 또 헌화 국화도 놓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포스트잇은 다 제가 수거해서 가족분들에게 정리를 한 다음에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저희 학교 학생이자 누군가의 동기이고 후배이자 친구인 혜빈이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길이 조금이라도 외롭지 않게 이제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인도 있었고 힘드실 것 같아서 질문으로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만 혹시 고인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은데 간단하게 그냥 혜빈이가 이제 편안해지길 바라면서 나중에 만날 때 이제 고맙다고도 말 전해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 이시윤 인권위원장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 즉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도 약속했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하루 1,0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부지로 마포 상암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 마포 자원 회수 시설 옆 2개 필지인 부지 면적은 2만 1,0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폐쇄합니다. 새 소각장은 모두 지하에 세워집니다. 청소차 전용 도로, 폐기물 저장소 등 주요 시설이 지하에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 방지 설비를 도입해 묻지, 무해한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상부는 전망대, 놀이기구,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합니다. 인근 주민분들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000억 원 규모로 수영장, 놀이공간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설을 하고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변화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둔 만큼 서울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신규 소각장의 환경 영향 평가는 주민 참여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인책에도 주민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지만 앞으로도 행정소송과 집회 등 반대 활동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세계 최강 중국 탁구와 맞붙는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국적까지 바꾸고 테이블 위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복식 세계 1위 전지희 선수인데요. 언제나 높게만 느껴졌던 중국의 만리장성을 강력한 왼손 드라이브로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강 중국조를 상대로 신유빈이 기회를 만들면 여지없이 강력한 왼손 드라이브로 득점을 올립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볼이었는데요. 우리 선수는 30년 만에 세계 선수권 은메달에 이어 돋보였던 WTT, 컨텐더 혼합복식 우승 등으로 상당히 여자 복식 랭킹 1위에 드는 귀하 선수 전지희. 중국 허베이성 출신이지만 국적까지 바꾸며 탁구에 모든 것을 바쳤고 단식 톱10에 이어 12년 만에 복식 세계 정상에 오르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계대회 은메달 부담감보다 자신감 더 가지고 우리 거 다 최선 다 하라고 하면 또 좋은 그 결과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연말 정들었던 소속팀 포스코를 떠나 미래에셋증권의 새로운 둥기를 튼 전지. 31살 적지 않은 나이, 낯선 환경이지만 꾸준한 웨이트 등을 통해 포핸드 파워와 움직임을 보강한 결과 중국 선수도 두렵지 않은 복식 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났습니다. 벌써 세 번째 아시안게임. 이번에는 체력 부담이 많은 단식은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여자 복식과 혼합 복식에 주력합니다. 복식 혼볼 일단 한 번에 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움직이는 거나 공격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당면 과제는 중국과 일본의 강호들이 대거 출전하는 평창 아시아 선수권. 띠동갑 후배 신유빈과 함께 2년 전 방콕 대회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물론 아시안게임 전초전격인 이번 대회에서 부담 없이 모의고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여드름도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부담감도 많고 유빈이 해야 되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그냥 아프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YTN 서봉국입니다. 지난 시즌 도중 해체된 데이원을 인수한 소노 농구단이 힘차게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김승기 감독과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소노 훈련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양체육관 외벽에 고양 소노 아레나라고 적힌 하늘색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유니폼도 없이 개인 훈련을 했던 선수들은 이제 푸른 글자가 새겨진 소노 유니폼을 입고 훈련에 나섭니다. 급여가 밀리고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들은 잊고 다시 힘차게 코트를 누비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창단식도 할 텐데요. 네, 새로운 팀에 지금 선수들이 지금 만족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노 선수들은 해체 위기에 처했던 기간 동안 더 큰 팬들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고향 홈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수단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선수들이 월급도 못 받고 해서 좀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새로운 팀으로 인수가 되었으니까 지금은 또 열심히 응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노의 연습 경기에는 비시즌에도 100여 명의 팬이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팬들의 넘치는 사랑을 자양분 삼아 소노는 다음 달 11일 강원도 홍천으로 첫 전지훈련을 떠나고 20일에는 창단식을 여는 등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무식냉면 저희한테 도와준 부분이 너무 많아서 팬들한테 올해는 더 재밌는 경기로 보답을 해야겠죠. 팬들이 또 감동받을 수 있는 농구를 할 겁니다. 소노 파이팅!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모두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구름이 잔뜩 끼었고 영남 해안에는 여전히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다시 내륙으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남부 대부분 지역으로 점차 비가 확대된 뒤에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 영남 내륙에 최고 150mm, 전남에도 최고 100mm 안팎으로 양이 많겠고 특히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고 6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말에 이어 휴일에도 남해안과 내륙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어젯밤에 발생한 12호 태풍 기러기는 다음 주 초반에 일본 남쪽 해상까지 북상한 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